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을 끝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학교에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제가 좀 예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수행평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드리고자, 요 수행평가 내용을 먼저 좀 안내해 드리고 나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사 수행평가 안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선생님 수행평가 안내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난감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수업 들으라고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수업 시간 안에 요 수행평가 안내를 하는 거니까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내용은 우리가 211호 강의실에도 제가 붙여놓은 바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진작에 보셨을 거라 아는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좀 참여 좀 해주시고요. 네. 참여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본 점수 드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사 수행평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평가 시기는 여러분들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거고요. 11월 22일부터 26일 중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1시간 만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50분 만에 끝낼 거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준비하고 한다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45분밖에 시간이 안 돼요.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45분 안으로 끝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하는 거.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오시라고요. 자, 평가 주제입니다. 평가 주제는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입니다.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박정희면 박정희 또는 뭐 전두환이면 전두환 뭐 이런 또는 뭐 여러분 이승만이면 이승만 아니면은 그 뭐 이승만 밑에서 있었던 뭐 곽영주라든지 뭐 누구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글쓰기입니다. 평가 방법은 수업 시간 중 글쓰기를 활용한 교사 평가로 운영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쓰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걷어서 그냥 바로바로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 요소에 입각해서 제가 배점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요 평가 세부 기준에만 잘 맞춰 주셔도 해당 배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가 총 4가지가 돼요. 역사적 배경, 업적, 정치적 사상, 그 다음에 분량입니다. 자, 첫 번째 정치적 배경은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에 그 인물이 처한 역사적 배경이 드러나게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이다. 그러면 내가 이승만 박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러한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대립으로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다. 38도선으로.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정읍방을 통해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그 북쪽에 있는 소련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가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약간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좀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적입니다. 업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업적이에요. 근데 그 업적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쓴다든지 또는 그 업적에 대한 내용 자체는 맞는데 그 업적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된 뭐 결과라든지 또는 그런 효과? 이제 그런 부분이 과장되게 사용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다 저런 것을 했다 정도로 하면 조금 담백하게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무난한 글쓰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 이런 것을 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업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러이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업적을 쓰실 때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하게 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선생님 이거 어차피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볼 거니까 이거 뭐 대충 보실 거 아닙니까?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제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근거에 대해서 작성 안 했는지 다 볼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직하게 쓰세요. 그 다음 정치적 사상입니다. 나는 이러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러한 내용으로 써야 되겠죠. 나는 정치란 요런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정치적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량입니다. 분량은 15줄 이상 작성을 하면은 만점이니까요. 웬만하면은 요 양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5줄 미만, 그 다음에 5줄 이상 작성됐을 경우에는 20점, 5줄 미만 작성하거나 미작성했을 경우에는 기본 점수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학반 번호 이름을 쓰셨으면 최소한 요 배점이요 5점, 10점, 10점, 10점 요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더 하시면 돼요. 5, 10, 10, 10 그러니까 35점이네요. 35점이래요. 35점. 그런데 수업에는 참여했으나 결과물 자체가 미제출, 그러니까 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빈 종이를 내셨을 때는 죄송하지만 10점이에요. 10점. 네, 10점.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기본 점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본 점수 역시 10점이 되겠습니다. 10점.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요, 네, 분량 5줄 미만 작성하기라도 해도 제가 35점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기하셔도 35점은 가져가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름 중요한 내용인데요. 평가관 유의사항입니다. 평가관 유의사항. 제가 이 내용에 입각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번이에요. 그림 또는 특별한 장식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그러니까 삐까뻔쩍하게 여러분들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시는 거 좋아요. 되게 이쁘고 좋은데 그걸로 인한 특별한 플러스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맞춰서 본질적인 부분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글씨 못 알아보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점수를 제가 감점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 배점 상으로 봤을 때는 100점인데 왜 90 몇 점밖에 안 됩니까? 그럼 글씨 못 알아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주제 범위는요 현대사 인물로 제한하고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구미 당기는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대사 범위 안에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인물입니다. 우리 교과서 인물. 주제에 관련해서 교과서의 관련 자료 참조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 여러분들 이제 폰에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담아 오시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네, 그걸 참조하셔서 쓰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자료 참조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역사적 인물이래요 글쓰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잡아서 글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행평가 안내를 다 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막 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칼채점을 해서 여기서 또 구분을 지어서 1등급을 가리게 하는 활동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성의껏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 점수를 되게 잘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요. 좀 최선을 다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수행평가 안내는 끝났고 이제 우리 관련 내용들 이제 또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많이 달릴 예정이에요. 삼성계를 통해 장기집권 도모하다,
그 다음에 261, 2, 3, 4쪽까지 한꺼번에 쭉 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삼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도모하다. 자, 박정희는 경제 발전의 성과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후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해 장기 집권을 도모하였다.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 4.4.5입이랑은 조금 구분해 줘야 되는 게 4.4.5입은 3회 연임을 철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거고요. 또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였어요. 근데 박정희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3회 철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회 연임이 허용하도록 개헌을 하게 돼요. 그게 69년입니다. 구분되셨어요? 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 씨를 힘겹게 누르고 다시 한번 당선이 돼요. 그게 71년도고요. 그 이후에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공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가요, 재선에 성공하여 3선에 할 때에는 이미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힘겹게 누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박정희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경제 부흥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뭐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울산에 뭐 공업단지를 개발했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울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 여론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동백리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신체제가 성립하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제가 잘 해놨어요. 제가 했지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신체제가 성립하다입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였으나 나라 안팎의 위기를 많이 맞이했다.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반공을 앞세운 정권의 기반이 약화가 되었고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반전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해봐. 우리 저번 시간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 대사 브라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라운 각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죠? 우리 브라운 각서와 관련된 사건이 뭐였어? 월남전 파병이었죠. 그러니까 월남전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더 이상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을 너희들의 정치, 그, 권력에 의해, 뭐라고 하죠? 희생시키지 말아라. 너희 정치인들의 그런 이권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말아라라는 그런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남전에서 미국이 손을 떼게 돼요. 미국이 손을 떼게 되고 닉슨 독트린은 이제 이러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중국이나 소련과 이제 여러 이런 공산주의권 나라들과 회담을 거치면서 서서히 화해의 무드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다라는 것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화해의 무드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화해의 분위기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 이상
반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남북 대결의 그런 분위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로 되는 소련과 미국,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강자였던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서서히 완화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역시 이런 화해의 무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공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역시 박정희 정부 역시 이러한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반공을 앞세운 정권의 기반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 그런 가운데에서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오일 쇼크가 일어난다든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불안감이 심어주게 돼요. 근데 이게 박정희 정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박정희 시기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세계적인 그런 경제 사건인데, 이 세계적인 경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번 휘청거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중요한 말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네, 통일 원칙을 명시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요.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요. 자, 앞에 나와 있는 통일 원칙 3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7.4남북 공동성명이 언제 체결된 겁니까?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거야. 1972년에 그 7.4남북 공동선언에서 발표했던 통일 원칙 3가지가 뭐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네.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우리 수능 문제 19번, 20번에는 항상 통일 문제가 하나씩 꼭 들어가요. 그때 이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한국사 그 통일 정책의 내용이 뭐냐면 7.4남북 공동선언과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했대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지. 그리고 그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던 7.4남북 공동성명, 이 2가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때 7.4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없어. 그런데 남북의 뭐 그런 햇볕 정책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한은 북한을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뭔가 좋은 분위기에 막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말이 없고 2000년대다 그러면은 100%예요. 그때는 200% 확신하셔도 괜찮아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4남북 공동성명,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아주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안보 위기와 평화 통일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10월 유신을 단양합니다. 그게 1972년 10월이에요. 자, 방금 우리 1972년 7월 4일날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북한과의 또 살짝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가 뭘 꺼내?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꺼내버려요. 근데 이 10월 유신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 다음의 내용이죠. 비상기업령을 선포하여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해버려. 그 내용 이외의 내용 바로 볼게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봤던 5.16 군사 쿠데타 했을 당시에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가 뭐였어요? 국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응? 뭡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헷갈릴 정도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없어졌어, 그죠? 그 후에 유신 헌법에 따라서 조국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된 헌법기구예요.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실상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고 말아.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가 6년이고 중임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 잠깐. 박정희 대통령, 아까 박정희가 3선에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72년에 뭐래? 유신헌법을 통과시키지. 그럼 유신헌법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3선은 의미 없어진다고요. 4선, 5선, 6선 추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엇을 통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되셨습니까? 종신집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약간 좀 매운맛이었다면 박정희는 거의 마라탕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찐이야. 찐 군사 독재예요. 네. 자,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가 있대요. 누가? 대통령이. 예, 그럼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넣을 수 있다고요. 3분의 1이나. 그럼 300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명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어요. 또한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도 장악을 하는 행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상권 분립은 무력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하게 돼요. 이처럼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는 처사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였다. 자, 유신 반대투쟁의 전개를 볼게요. 유신 반대운동은 김대중이 일본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다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국내로 납치된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입니다. 이건 김대중 납치사건이에요. 이걸 계기로 활발해졌어요. 장준하, 백기환 등의 인사들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어요. 대학생들은 유신헌법 폐지와 노동합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등에서도 유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어요.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연이어 발표해 이를 억압해버려요. 그러니까 긴급조치권을 남용하게 되었죠. 또한 학생운동의 배후에 국가 전복을 노리는 인혁당이 존재한다며 관련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이게 2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1차 인혁당 사건 기억나세요? 6.3 시위할 때 1차 인혁당 사건을 벌여서 이들을 진압한 거. 그런데 이후에 뭐죠? 유신체제지. 유신체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인혁당 사건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조작한 거라고요. 이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는데,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유신에 반대하다가 이제
막 붙잡혀가기도 하고 탄압당하기도 그래요. 또 언론인들 역시 유신에 반대하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을 모아서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이라는 것도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석헌, 김대중 이런 사람들, 명동 성당. 자, 왜 성당에 왜 모이겠어? 그렇지. 저런 정의구현 사재단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신부님들이 저런 데에 있기 때문에 명동 성당으로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민주 인사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신체제 논리를 정면적으로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70년대 말 유신체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유신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앞지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야대 여소의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당의 의석수가 월등히 많아져요. 또한 2차 석유 파동, 이거 보고 우리는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1차,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오일 쇼크가 총 2번 터져요. 2번. 지금 그 중에 2차 석유 파동이니까 2차 오일 쇼크죠.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불안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박정희의 장기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데탕트, 다시 한번 화해의 무드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박정희의 행위에 미국도 이제는 더는 변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YH 무역사건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 YH 무역사건을 통해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기도 해요. 불법이죠. 불법이야. 그러자 김영삼은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창원 일대에 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일으킬 게 아니라 김영삼의 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김영삼의 제가 알기로 김영삼의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김영삼 씨를 제명시키느냐라고 하면서 부마 민주항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부마 민주항쟁을 박정희 정권은 군대를 통해서 진압에 나서려고 했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과 노동자들까지도 동참하면서 시위는 급속하게 확산이 돼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강경하게 군대를 통해서 진압하려고 했지만 그 도중에 12.6 사태를 맞이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하게 되고 박정희도 사망을 하게 돼요. 네. 자, 요 내용까지가 바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타네요. 자,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체제 단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969년 삼성개헌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71년에 삼선 내에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반공독재 체제를 강화하고요. 그러나 그 시기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체제가 완화가 됩니다. 냉전체제가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화해의 무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해의 무드. 그러면서 반공을 부르짖었던 박정희 정부를 포함한 반공 정권들이 전체적으로 다 약화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흐름을 타 72년에는 7.4남북 공동성명을 내게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7.4남북 공동선언의 중요한 3가지 기치 뭐였죠? 모르면 어떻게 돼? 봐야 되겠죠. 그죠? 뭡니까? 자, 그럼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모르면 찾아보면 돼. 이렇게. 자, 다시. 자, 요거 고드라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다시. 첫 번째 뭐라고? 자주. 평화.
평화, 민족 대단결. 민족 대단결. 요거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답도 될 수 있어요. 문제로도 될 수 있지만 답도 될 수 있으니까 요 내용도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프린트에 써두세요. 프린트에 써두세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2년 7.4 남북공동 성명이다. 자, 그러면서 72년 10월 달에는 유신을 단행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요. 국민들은 유신 반대 투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신 반대 투쟁 중에 YH 무역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YH 무역 사건 이후에 김영삼 씨를 의원직에서 제명하자 그 조치에 반대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민주항쟁을 벌이게 되고, 이거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도중 12.6 사태를 맞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네.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을 보시면 유신 체제 당시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중요하겠죠.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 요것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하고 다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간선제란 뜻입니다.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6년 임기에 무제한 중임 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6년 임기지 사실상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체가 박정희가 소나기를 쥐고 있는 이상 계속 박정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국회의원의 3분의 1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 해산권을 행사 가능하며 사법부를 장악을 한 건데, 이 사법부 장악을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크게 훼손된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체제가 바로 유신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게 생겼으니 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켜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게 돼요. 자, 유신헌법의 내용입니다. 유신헌법의 내용.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선거하고요. 토론 없이라고 그랬어요. 토론 없이. 그러니까 반론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 40조에 대한 내용은 모두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한에 대한 내용. 그러면 이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위의 헌법 내용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 한번 찾아보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법관 임명권. 이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관련된 내용은 여기 헌법 내용을 찾아서 써보시든지, 또는 디귿번에 제가 요약했던 유신체제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문제가. 예, 어려우라고 문제 내는 거 아니니까요. 리얼번 볼게요. 유신 반대 투쟁입니다. 자,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다음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유신 반대 투쟁을
잠재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구현 사제단을 천주교에서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된 그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이라는 것을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 인사들, 그러니까 김대중 씨를 포함한 그런 민주 인사들이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체제나 정권은 유한하다. 그러나 민주과 민족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민주과 민족을 위한 언론, 즉 민족 언론은 우리는 지상 과제로 삼는다. 자유 언론은 어느 한 시대에 뛰어넘는 우리의 영원한 실천 과제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투쟁을 선언하며 영원한 승리를 확신한다. 그럼 이거 누가 얘기한 애들이겠습니까? 그렇죠. 해고된 그런 언론인들의 집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에 우리 미음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끝이에요. 끝. 자, 1978년 총선에서 야당 신민당이 여당을 앞지르게 되면서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소 야대 양상이 벌어지게 됐다고. 여당이 조그만해지고 야당이 커졌다고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경제위기가 오게 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요. 또한 국제사회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요. 처음에 그 곽도원이가 나와서 영어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어요 라면서 청문회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저겁니다. 저거. 나 YH 무역 사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이 YH 무역의 그런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이제 해고가 되자 이 사람들이 그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을 나라가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YH 무역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씨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키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게 된 누구를 이제 주목하라? 김영삼 씨를 이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5.16 군사 정변으로부터 유신체제에서 10월 26일 11.6 사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다 보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5.18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와볼 테니까 그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동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